석유회사 주식은 당장 오늘 유가보다 먼 미래를 반영하고 있고 그 회사만의 자체적인 문제뿐 아니라 매크로적인 경제 이슈나 정치적인 환경에도 민감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당일 유가를 100% 추종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석유회사들의 파는 제품 가격인 유가는 회사 실적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장기 유가 전망이 주가 변동의 제일 큰 이유가 되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일단 유가 전망이 개선되면 가장 먼저 오르는 게 원유를 시추하는 미국의 업스트림 업체들의 주가입니다. 아무래도 미드스트림은 유가가 오르는 것이 수요량 증가가 원인일 수 있고 생산량이 차후에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리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송유관과 저장고 사용량으로 돈을 벌기 때문에 유가보다 전체적인 물동량이 가장 중요하고 장기 계약이 기본입니다. 정유소나 주유소 같은 다운스트림은 수요에 문제가 없다면 원료가 되는 원유의 가격이 어느 정도 낮은 것이 더 유리합니다. 원료 가격이 낮아야 최종 제품인 정유 제품의 가격을 싸게 해서 수요 증가를 유도할 수 있고 마진도 좋게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드스트림과 다운스트림을 가진 쉐브론이나 썬코어 같은 종합회사들은 2014년 말부터 진행된 오펙의 치킨게임 시절에도 유가 하락으로 망해가던 업스트림보다 생산량과 소비량 등 물동량이 늘면서 미드스트림과 다운스트림의 정유소와 주유소 사업이 대호황이었기 때문에 낮은 유가에 따른 자체 해칭이 되면서 단순 업스트림만 있는 회사들에 비하면 타격이 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망해가는 업스트림 회사를 싼값에 사들이면서 결국 치킨게임 동안 소형 경쟁자들은 대부분 망하고 결국 대형 종합회사 위주로 업계가 개편되고 나면 당장은 힘들어도 치킨게임이 끝나고 나면 오펙과 함께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거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국가의 재무까지 책임져야 하는 오펙의 국영 석유회사들이 피를 철철 흘리며 제살 깎아먹으면서 치킨게임을 진행한 것에 비하면 결국 진정한 승자는 서방의 종합회사들이 될 거라는 평가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부자 국가인 사우디, UAE, 쿠웨이트에게도 치킨게임은 힘들었을 정도였기 때문에 가난한 다른 중동이나 아프리카의 오펙 회원국들은 국가가 부도나기 직전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엑손, 쉐브론, 썬코어 주식을 보시면 미국 석유업계의 3분의 1이 파산하거나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도 2016년 초에 조금 타격을 입고 그 후로는 오히려 치킨게임 전처럼 잘 나갑니다. 그도 그럴 것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유가가 100불을 넘는 상황에서 중소형 업스트림 회사들은 생산량 증가를 최고의 목표로 삼고 무리하게 부채 비율을 올리면서 비싸게 인수 합병 등을 진행했는데 유가가 배럴당 23불까지 급락하면서 버티지 못한 반면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상대적으로 재무 상태나 은행으로부터 돈 빌리기가 쉬웠던 대형 종합회사들은 불난 다른 집 구경하면서 좋은 매물로 나오길 군침 흘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재도 지난 7년간의 업계 불황과 ESG 열풍에 따른 환경주의자들의 압박으로 업계 내에서 정상적인 이자율로 돈 빌리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여전히 재무 상태가 좋고 사이즈가 큰 회사들이 유리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코로나는 사우디 치킨게임과는 전혀 차원이 달랐습니다. 수요 자체가 타격을 심하게 받았기 때문에 업스트림뿐만 아니라 미드스트림과 다운스트림 할 것 없이 전부 용단 폭격을 맞다 보니 대형 종합회사들 역시 줄줄이 배당을 커트하면서 살아남기 모드에 들어갔습니다. 아무튼 현재는 수요 회복보다는 생산량을 제한하면서 유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미드스트림이나 다운스트림보다 업스트림이 혜택을 많이 받는 중입니다. 이런 특이한 상황에서는 미국의 업스트림 회사들이 가장 빠르게 회복하고 다음으로 순차적으로 혜택을 받는 곳은 드릴링 같은 업스트림의 서비스 업체와 상대적으로 미국 기업보다 저평가를 받는 캐나다 업스트림 업체들입니다. 하지만 서비스 업체들은 급격한 인플레이션과 임금 상승 영향으로 시추 활동이 활발해졌음에도 마진이 생각처럼 늘지 않고 있어서 수익 개선이 느리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수년간의 불황으로 신규 기술자 유입이 적었고 고령의 숙련자들은 버티고 버티다 결국 코로나 사태 때 아예 은퇴해버리거나 실업수당을 받으면서 빠르게 산업전선으로 복귀하지 않으면서 인력 부족의 부담이 더 늘어난 상태입니다. 물가 상승 역시 기본적인 비용 상승으로 이어졌고 업체 간 경쟁이 심하다 보니 마냥 서비스 가격을 올리기도 힘들었기 때문에 마진이 매출 상승에 비해 크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업스트림 주가를 예로 들면 재작년 코로나 폭락장에 한때 주당 2불까지 떨어지며 조조소가 되었던 OBB 경우 현재 시총 10빌리언 달러에 가까운 중견기업으로 다시 회복할 정도로 주가가 15배나 오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참고로 CDEV는 무려 20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미 유가 상승 수혜를 어느 정도 받고 난 지금에 와서는 OBB의 움직임이 무뎌졌고 지난 1년 동안 2배 정도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OBB가 현재 시총이 무거워져서 움직임도 무거워졌다고 보면 그 외 미국 회사들 중에 그동안 굉장한 토크를 자랑하던 석유회사나 천연가스 회사들의 지난 1년 성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석유 쪽에서는 지난 1년간
200%가 오른 SM이 눈에 띄고 천연가스 쪽은 1년간 290% 오른 SBOW가 보입니다. 그런데 약간 충격적인 결과는 이런 토크 위주의 부채 레버리지가 비교적 큰 회사들과 이제 재무적으로 안정기에 들어서면서 주주 환원에 신경 쓰기 시작한 중대형 업스트림 회사 주식을 비교해보면 지난 3개월간 주가 상승률이 오히려 주주 환원에 신경 쓰는 회사들의 성적이 더 좋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금리 인상 부담이 커질수록 부채 레버리지를 이용한 토크보다 점점 더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같은 주주 환원에 신경 쓰는 회사 쪽으로 돈이 이동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LPI나 CPE 등의 생산량 증대를 바탕으로 한 토크 중심의 성장형 기업에 투자하는 게 과연 주주 환원에 신경 쓰는 비슷한 피어 그룹의 VT 같은 회사에 베팅하는 것보다 낫다고 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금리가 인상되기 시작하면 시총이 월등히 크고 부채 비율이 낮으면서 주주 환원에 신경 쓸 수 있는 DVN, MRO, OBB, MUR, PDCE 등의 회사가 더 나은 투자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CV나 SU처럼 종합회사 중에 현재 저평가된 회사들도 매력이 있습니다. 앞에서 미국 업스트림 생산자가 어느 정도 오르고 나서 다음 차례는 캐나다 업스트림 업체가 될 거라고 했는데 이제 더 놀라운 자료를 보여드리자면 토크가 좋은 캐나다 중소형 업스트림 업체들은 최근 주가 변동에서 비슷한 위치의 미국 업체들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캐나다 업체들이 비교적 시총이 작은 업체들이 많고 환율이 약 1대 0.8 정도이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지난 1년뿐 아니라 3개월과 1개월 수익률도 원유와 천연가스 할 것 없이 압도적으로 뛰어납니다. 특히 캐나다 업체들 대부분이 아직 주주 환원 계획이 없는 회사들이라는 관점에서 미국과 더 큰 차이를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미국 회사들은 이미 코로나 바닥에서 많이 올라와서 토크가 상대적으로 예전 같지 않지만 캐나다 업체들은 미국 업체들로부터 바통을 넘겨받아서 현재 상승 모멘텀을 이어가고 미국 업체들은 시총이 무겁더라도 주주 환원하는 쪽으로 투자금이 이동하는 반면 캐나다는 아직 주주 환원에 상관없이 토크가 좋은 회사들의 업사이드가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캐나다 업체들에게 있어 또 다른 희소식은 2015년 6월 사우디 치킨 게임 때문에 미국 WTI 유가가 폭락하면서 캐나다 WCS 유가와 가격 차이가 일시적으로 역대 최소인 7,008불을 기록한 이후 미국으로 보내는 송유관 용량 부족 사태로 2018년 가을에는 무려 50불 이상의 차이를 기록하면서 캐나다 석유의 메카인 알버타주가 강제적으로 석유 생산량을 8.7%나 줄였던 슬픈 역사가 있었는데 현재는 바이든 취임 이후 키스톤 XL 파이프라인이 취소되었음에도 코로나로 인한 북미의 전체적인 생산량 감소와 작년 말에 엠브리지사의 새로운 라인 3 송유관이 개통되면서 운송 비용이 대폭 떨어졌고 캐나다 석유 WCS의 디스카운트 역시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작년 말에 캐나다 서부를 강타한 홍수 때문에 밴쿠버 쪽 항구로 나가는 트랜스 마운틴 송유관이 잠시 작동을 멈추었고 트랜스 마운틴 확장 공사 역시 지연되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12월부터 다시 정상 작동하면서 최근 미국 수출이 역대 최고량을 기록하면서 WCS 유가 역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멕시코가 자국 수요 확보를 위해 올해 초반에 석유 수출을 금지하면서 미국 정유소들의 캐나다산 헤비오일 확보는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올해 말에 트랜스 마운틴 송유관 확장 공사가 마무리되면 캐나다 서부 항구를 통한 아시아 주요 정유소와 미국 서부 정유소로의 수출 물량도 폭발할 예정이라서 WCS와 WTI 격차는 더욱더 좁아질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대형 정유소는 값싸고 더욱 다양한 케미컬로 정제가 가능한 헤비오일을 선호했는데 미국의 셰일 오일이 라이트 오일이다 보니 캐나다산 헤비오일의 수요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미국 자체 생산을 제외하면 그동안 베네수엘라와 멕시코에서 수입에 의존했지만 더는 이 두 나라에서 수입이 어려워지게 됐고 캐나다가 아니라면 사우디 같은 중동에서 수입해야 하는 실정인데 유조선으로 배달하는 시간과 비용을 생각하면 캐나다산을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유뿐 아니라 로열 더치쉘의 주도로 내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LNG 캐나다 사업이 완료되면 서부 항구를 통해 캐나다 최초의 LNG 수출이 가능해지면서 캐나다 서부 몬트니 지역의 천연가스 회사들에게도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단지 올해와 내년에 완공을 계획 중인 이 두 프로젝트가 캐나다 건설이 늘 그렇듯 최소 몇 개월씩은 지연될 수 있다는 걸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캐나다 서부를 포함한 미국 북서부 지역이 평소보다 추운 겨울 날씨를 기록하면서 캐나다 천연가스 가격이 상당히 올라서 5불 근처에서 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모로 캐나다 석유 회사가 인기를 끌고 있지만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캐나다에 상장된 주식을 사는 것이 특정 증권사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수수료 또한 비싼 관계로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동안은 뉴욕 증시에도 상장된 캐나다 주식들을 많이 소개했습니다. 참고로 BTE와 OBE는 코로나 사태 전에 뉴욕에 상장되어
있었지만 주가가 1불 밑으로 장기간 머무르면서 뉴욕 증시에서는 현재 상장 폐지당했습니다. 재밌는 점은 이들 캐나다 회사들 역시 대부분 토크가 좋다는 미국 소형주보다 시총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크지만 최근 3개월 주가 상승률은 오히려 더 높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업체가 높은 배당을 준다는 관점에서 더욱 고무적인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참고로 TGA나 GTE는 캐나다 업체이기는 하지만 생산량이 이집트와 콜롬비아에서 나오기 때문에 예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VT도 유럽 생산량이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ERF와 CBE는 북미 모든 생산자를 통틀어서 경영진이 가장 훌륭한 회사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섹터 내에서 현재 보유 중인 미국에도 상장된 8개의 주식과 11개의 캐나다 주식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캐나다 주식들은 미국의 장외 증시인 OTC 증시에는 상장되어 있습니다. 재미있게도 지난 1년뿐 아니라 최근 한 달 사이 주가 상승률을 보면 캐나다 상장 주식이 미국 상장 주식을 압도합니다. 현재 가장 많이 보유한 주식은 LPI와 캐나다 주식 OBE로 각각 25%씩 반을 들고 있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비슷한 비율로 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걸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저는 미국 주식에서 캐나다 주식으로 또 부채 레버리지와 토크가 큰 소형주에서 주주 환원에 신경 쓰는 중대형 주식으로 점진적으로 옮겨볼 생각입니다. 현재 캐나다 주식 중에는 대중들에게 잘 알려졌으면서도 토크와 저평가가 동시에 녹아있는 레어템인 OBE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지만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그 외 제가 가진 레버리지가 크고 토크 중심의 캐나다 소형 회사들은 점진적으로 굉장히 저평가로 보이는 SGY나 BNE 쪽으로 옮겨갈 생각입니다. 딱 1년 전에 OBE가 본인 주가 1주당 BNE 2주로 인수합병을 추진했다가 BNE의 주주 투표를 통과하지 못하고 실패한 적이 있는데 그때부터 1년이 지난 현재 OBE는 500%가 올랐고 BNE는 단 131%가 오르는 바람에 BNE의 주주들 사이에서도 원망 섞인 말들이 많았습니다. 최근 회사 프레젠테이션에서 현재 제품 가격 아래에서 2022년에 FCF가 현재 시총의 약 50%에 달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기대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수치상 OBE가 좀 더 좋아 보이기는 합니다. SGY는 캐나다 모든 주식을 통틀어서 시총이 비슷한 피어그룹 중에 가장 저평가로 보이는데 경영진들이 신뢰를 이룬 후로 언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지는 미지수라서 굉장히 장기로 생각하고 들어가야 하는 주식이라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12월 초에 부채 구조가 약간 재조정받으면서 최근 한 달 동안 22%가 오르면서 조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VT, CJ, BNE, SGY는 코로나 전에 연 비율 8% 정도의 월배당을 주면서 인컴 투자자들에게 사랑을 받았었던 캐나다 주식이었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VT가 가장 먼저 배당 재개 소식을 알렸고 CJ가 아마도 1분기 발표 후 다음 타자가 될 것 같고 BNE나 SGY는 아마도 한참 더 걸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다 비슷한 제품을 비슷한 가격에 파는 석유 섹터이지만 본인의 성향이나 전략에 따라 소유하는 주식의 종류는 굉장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혹 본인이 뻔히 토크를 보고 변동성이 큰 주식을 사놓고 왜 오늘은 오르지 않았냐, 악재가 있냐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계속해서 오르는 주식도 내리는 주식도 없으며 본인이 처음 산 이유가 사라졌거나 더 나은 주식을 발견했다면 빨리 전략을 수정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주가는 빨리 올랐으면 좋겠고 변동성이나 하방 리스크는 없었으면 좋겠고 그런 주식은 테슬라 외에는 아직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거기까지.